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하죠.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면 죽는다는 게 이 도플갱어의 미신인데요. 방송가에는 도플갱어가 참 많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 가요제가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다. 이 창작성이 없는 방송 경향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TV조선이 MBN이 포맷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걸어서 트롯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너도 나도 덤벼드는 풍토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내가 원조다라며 소송을 벌이는 건 초유의 일인데요. 이 내용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TV조선과 MBN의 트롯 프로그램 베끼기 법정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스 트롯을 시작으로 해서 미스터 트롯, 또 최근에는 그 출연자들을 대거 등장시킨 비슷한 포맷의 트롯 프로그램까지 요즘 어르신들의 최애 프로그램 하면 이 트롯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던데요. 네. 네, 처음에 이 TV조선이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방송사가 트롯 프로그램으로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제는 트롯 프로를 편성하지 않는 채널이 없을 정도로 종편과 지상파 채널 모두 트롯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네, 채널을 돌리면 나오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유행하면 비슷한 포맷으로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때 육아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었죠. 우리가 이제 가족 예능이라고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먹방, 국방, 또 관찰 예능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집, 인테리어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바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공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무대에서의 기세가 줄어드니 유명 가수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거 합류하면서 더 확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트롯 프로그램의 유행,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시작이 TV조선이 시작한 미스 트롯이었어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먼저 이제 유행을 하면서 각 방송사마다 편성된 가운데 이번에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죠.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높은 연령대의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그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의 시기여서 대규모 전국 콘서트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트로트 공연 문화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이 열기에 힘입어서 미스터 트롯, 이게 이제 최고 시청률이 35.7% 찍으면서 인기를 이어갔고요. 네. 최근에는 미스트롯 2가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미스트롯 2도 나왔어요? 네, 2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요즘 시기에 시청률 30%가 웬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이 안방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트로트 프로그램이 인기 있다 보니까 이제는 트롯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사가 없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 간의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TV조선이 이제 지난 18일에 MBN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 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MBN이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도용해서 2019년 11월에
보이스 퀸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2020년 7월에는 보이스 트롯을 방송을 했고 현재는 사랑의 콜센터를 도용해서 트롯 파이터를 방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월과 11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맷 도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응답이나 시정 조치가 없다가 이제 소송을 앞두고 지난 13일 처음으로 표절 논란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한 시청률 경쟁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청구 소송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TV조선의 입장이고. 입장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거를 콕 집어서 이건 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MBN의 주장에도 보면은요. 반대로 이제 과거 자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TV조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먼저 피해를 봤다라고도 주장을 하거든요. MBN은 네. 우리가 먼저 피해봤다? 네,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네. MBN의 그 나는 자연이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네, 자연입니다. 네. 이게 성공하니까 TV조선이 자연에 산다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MBN은 TV조선 프로그램 중에서도 MBN을 흉내낸 프로그램이 적지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참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 한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은 방송사마다 비슷한 포맷의 방송이 계속 생겨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그래요. 예, 그렇죠.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비슷하고 베낀 것인지 또 뭐 어디가 독창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 자체를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건데요. 저작권법이 참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저작권의 기본이 아이디어와 표현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 주로 이제 저작권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아이디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고요. 네. 표현은 또 저작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맷은 표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참 애매한 거고 여기 이렇게 딱 선으로 이게 딱 여기로 이제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제는 포맷이 또 중요해진 시대고 방송 포맷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입하기도 하는 시대인 만큼에 네. 이번 판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이제 외국의 재판 사례도 보면은요. 이렇게 포맷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보다는 부정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으로 따져볼 때 아이디어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관점 때문인데요. 네. 일부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는 기존에 사용되어 온 요소들을 선택 배열한 조합의 독창성이 인정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참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포맷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방송 포맷을 대체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외국처럼. 네.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에 대법원에서 방송 포맷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있군요. 예, 2017년 11월 9일 선고인데요. 그 SBS가 자사의 짝이라는 프로그램. 네네네, 있죠? 짝. 네. 네, 짝. 그 프로그램을 CJ ENM이 SNL 코리아 코너, SNL 코리아 중에서 이제 그 한 코너와 네. 또 온라인 게임 홍보 영상에서 이 포맷을 사용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법원에서 그 SNL 코리아 코너는 실질적 유사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판단을 했었는데, 네. 이 온라인 게임 홍보 영상은 1심, 2심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원고 영상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또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 등에 있어서 원고의 영상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례도 있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아까 포맷을 수출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슈로 그 외국 방송사와의 문제도 이따금 일어나기는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2016년에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라서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지자 표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네. 2017년에 중국 후난 위성 TV에서 방영된 중찬청이라는 게 이제 국내 TVN의 윤식당을 프로그램을 표절을 했고, 뭐 친해적 객잔도 JTBC의 효린의 민박을 베낀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적, 이게 이제 그때 좀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포맷 표절 관련 국내 그 피해 현황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9개의 프로그램이 표절된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중국 방송사들이 국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도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사실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 포맷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단지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방송 포맷을 보호하는 뭐 기구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프라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뭐 포맷 승인 및 보호 협회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포맷 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2000년에 설립된 그 비영리 단체고요. 현재 한 250개국 이상 회원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포맷 보호에 대한 뭐 시장 리서치, 회원사에 대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네. 포맷의 표절, 뭐 유사성 여부를 심층 검증해서 어느 포맷이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가 비교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서 증거 자료로 이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비영리 단체도 있다니까 처음 알았어요. 네. 잘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런데 뭐 앞으로는 이런 포맷을 둔 법적 다툼이 사실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자,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이번에 이 TV조선과 MBN의 문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도 그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일종의 방송가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죠. 맞아요. 그냥 폼에 베껴서 하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 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쟁에서 사실 TV조선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TV조선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게요. 이런 원인을 따져봤을 때, TV조선이 트로트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수익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해두고 가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 예능의 원조다, 우리가. 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하나가 유행하면 다 따라해서 전체 채널에서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라면 관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채널 돌리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바뀌길 좀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프로파에서 행동 강령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일종의 이제 서약 같은 건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지적 재산권도 존중받으려는 노력, 이게 행동 강령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여기 돌려도 똑같고 저기 돌려도 똑같고 이거 별로예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베끼기 관행은 좀 이참에 서로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살펴본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 평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1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그리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살펴보면요. 지난 1월 13일 수요일에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운영 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조치가 된 곳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이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때문에 이날 인터뷰는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목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손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종교도 방역 조치에 위배되는 종교 행사를 했는데 유독 교회 예배만 막았다거나 교회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객관성, 공정성이 전혀 없다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이 불신을 키울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에 추가 질문을 하거나 첨언을 하는 방식으로 청취자가 저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도와야 합니다. 네, 좀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출발 새 아침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15일 방송된 여의도 중계석 코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격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출연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청취자 입장에서 두 목소리가 겹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요. 특히 전화로 진행하다 보니 더 듣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두 차례 정도 반복됐고 그 시간도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행자가 빨리 중재해서 논의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전화 토론의 경우엔 그 중재 역할을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실 스튜디오 출연을 가급적 자제하고 전화 연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전화 연결로 토론하는 시간에 아마 이런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1월 20일 금요일에 방송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 1순위로 꼽히는 분류 작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모여서 합의를 끌어냈다는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합의에 참여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언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서 꼭 필요한 인터뷰였고 저도 상세한 내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합의 참여 주체인 노사정 중에서도 즉 정치인 인터뷰만 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택배 노동자와 회사 간의 합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불만도 컸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예전과 달리 믿을 수 있는 합의인지 택배 기사들의 목소리로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찾아보니 택배 노조가 이 합의에 관해 총파업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택배 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먼저 택배 노동자와 인터뷰를 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묻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합의를 주도한 정치 쪽에 물어보는 게 합의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더 알맞은 섭외 순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 순서상으로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인상적인 인터뷰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1월 19일 금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한 시각장애인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는데요. 외출을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항균 필터 때문에 점자도 읽지 못하고 QR코드 찍기도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소수자를 너무 쉽게 외면한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진행자도 말했던 것처럼 저도 장애인이 겪을 코로나19 상황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의식조차 못했던 문제점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어려움을 더 많이 다양하게 청취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마스크 쓰고 요즘은 생활하다 보니까 수어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표정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장애인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더 큰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6천만 곡 이상의 음원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가 등록돼 있는 세계 최대의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 올해 상반기 한국 진출을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음원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오디오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차우진 음악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이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아직 이 스포티파이가 한국에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아서인지 스포티파이? 이렇게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06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네. 작년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점유율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뮤직보다도 좀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네. 순서로 보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아마존뮤직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음원 시장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스포티파이인데 이 스포티파이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국내에서도 음악 서비스들이 네.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스포티파이가 이런 기능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들이 스포티파이가 직접 제공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네. 올리는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스포티파이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팟캐스트인데, 이 팟캐스트 분야에서도 사실은 다른 서비스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일테면 미셸 오바마의 팟캐스트라든가, 헨리 왕자의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팟캐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기사에서 봤던 그 미셸 오바마가 팟캐스트를 한다더라 했던 게 이 스포티파이에서 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음원 사이트 하면은 보통 이렇게 차트 위주로 보잖아요. 그쪽에서 제공한 1위부터 100위까지의 순위를 보고 그거를 보통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는 나만의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음악들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내의 어떤 음악 사용자들 이 패턴이 네. 주로 이제 차트 위주로 좀 돌아갔던 건 사실인데 네. 한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도 멜론 서비스에서도 메인 그 음원 차트가 네. 뭐 실제로 폐지가 되거나 혹은 메인 페이지에서 좀 다른 사라지죠. 네, 사라지거나 네. 이런 식의 흐름들을 타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해요. 약간 차트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음악 서비스가 그런 분위기에 일조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제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음악 시장 그 사이즈 자체가 네. 사실 굉장히 작고, 그 대신에 미디어들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1930년 40년대 이후에 그 한국의 전국 방송이라는 개념이 시작한 다음부터 거의 전국 차트가 약간 어떤 일종의 유행을 그렇죠. 다 주도하던 네. 그런 분위기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TV를 중심으로 차트화했던 이 음악 시장이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음악 사이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음원 서비스와 또 다른 점이 이 스포티파이는 무료라면서요. 우리는 다 돈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광고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광고가 듣기 싫다라고 네. 하면 네. 이제 월 정액으로 이제 전환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두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 스포티파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기준으로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네.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무료 기반의 서비스라고 다들 분석하고 있어요. 참 새로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음악을 듣는 것이 무료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음악은 돈 내고 듣는다. 이게 뭐 구독 경제라는 얘기도 생겨났지만 그런 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시 우리나라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좀 파장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여기는? 여기가 프리미엄 요금이 9.99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1만 원 정도 조금 넘는 한 12,000원, 11,000원? 한 달에? 네, 월에. 네. 그래서 국내 서비스 가격이랑 비교하면 네. 뭐 비슷하거나 한 비슷한 수준? 하지만 그 요즘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월정액 기반으로 그 서비스하는 서비스들 보면 네. 계정 하나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가족 계정. 네. 스포티파이도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 프리미엄 계정 하나로 아마 한 3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계정에 뭐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여러 명의 가족이 사용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한 3년, 2년 전부터 인도 시장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때에 네. 그 진행했던 광고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뭐 딸이 좋아하는 음악 네. 이거를 좀 되게 좀 위트 있거나 아니면 되게 감동적으로 뭐 풀어내는 광고를 진행해서 인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랬군요. 자, 이런 스포티파이
왜 한국 시장에는 이제야 진출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한국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진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세계 음반 산업 협회라는 곳에서 네.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들을 이제 차트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미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본이 있고, 세 번째로 독일,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데, 네. 한국이 지금 현재 한 6위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6위. 네, 전 세계 기준으로 6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6위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순위도 중요한데, 네. 한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매년 한 10% 정도씩, 그러니까 낮으면은 한 6%, 네. 높으면은 한 8, 9%,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원래는 한 10년 전에는 한 15위 정도였어요. 네. 거의 매년 한 계단씩 올라갔다고 봐도 괜찮은 그런 속도여서 그렇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에는 사실 K-팝이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왜 들어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상 K-팝의 어떤 생산 기지 같은 곳이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K-팝에 대한 어떤 호응도나 관심도나 그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K-팝이라는 거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우리가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K-팝 가수들이 스포티파이에서 순위에 들거나 혹은 인기를 누리거나 굉장히 많은 팔로우를 얻거나 하는 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또 하나는 이제 K-팝을 키워드로 네. 국내에서 K-팝을 만드는 기획사들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근데 이런 스포티파이의 한국 출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데가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어떤가요? 약간 착시 같은 게 있는 게, 보통 네. 사람들한테 요즘에 음악 뭘로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 많이들 유튜브거든요. 범용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기준으로는 스포티파이가 30% 이상,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는 멜론이 또 한 34% 정도 차지하면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네. 약간 그런 점을 약간 감안하고 보면 사실 국내 서비스들 입장에서는 원래도 유튜브하고 뭔가 음악의 어떤 점유율을 놓고 살짝 경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 1년, 2년 전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시장이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는 시장일까?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 전 세계 6위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지만 K-팝 기획사들과 굉장히 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네. 이 기획사들과 훨씬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서비스 면에서는 그 서비스 업체들 간의 면에서는 약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소비자들보다는 K-팝 기획사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우진 음악평론가였습니다.